방금 소개받은 최우석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K방산에 대해서 좀 강연 좀 하면서 또 서로 Q&A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겁없이 그냥 답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모임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모임에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시간이 워낙 촉박해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방금도 쭉 소개하시는 몇 명을 뵈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셨고 현재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들이라서 모시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것을 정말 개인적으로도 엄청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방위산업에 대해서 평소에 쭉 연구하시고 그러신 건 아니고 언론에 나오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 방위산업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깊기 때문에 저도 그걸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마치 주마간산식으로 좀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렇게 이슈를 한번 던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같이 한번 상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죠. 앉아서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 제목을 K방산 이런 주소와 나아갈 길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찌됐든 이거를 알으려면은 배터리가 그 사이에 나가면 방위산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대강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발전됐나 이런 거를 아주 개발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한번 훑어보고, 현재 K방산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잘 나갈 건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성공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른 경우보다는 우리가 뭔가 좀 차별화를 해서 매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전략을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제가 이제 6.25 또 9년을 되고 그랬지만은 한국 전쟁 직전에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 국군은 병력이 10만 명 정도, 전차나 중화기는 아예 없고 해공군도 극히 미미한 수준. 또 미국 입장에서도 또 우리가 또 사고 칠까봐 공격용 무기는 절대 이양도 안 해주고 그런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군은 병력이 거의 2배, 전차, 전투기 이런 걸로 중무장되어 있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전쟁 동안에 미국이 도움을 줘서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걸 다 아시는 거지만은 너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가볍게 그래서 그냥 주어진 조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걸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당시에 나라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심심이 좋아서 그런지 트루만 대통령 어찌 보면 조금 우유부단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유엔군 참전을 주도를 하고 미군을 보내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쟁 동안에 178만 명이 참전을 했고 그중에 17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쟁 동안의 그 전쟁 비용 이게 그 당시 돈으로 670억 불인데 현재 시세로 이렇게 대충 해봐도 한 6,900억 불, 6,900억 불이면은 거의 얼마 한 1,000조 정도 되나요? 우리 원화로 지금 따지면 그 정도 돈을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 뭐 특별한 연고도 없는데 쏟아부은 거거든요. 그 후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집요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음으로써 미국의 어떤 안보 우산하에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에 이제 우선을 두고 이렇게 해온.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미국의 이런 도움 때문에 오늘 이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6위권의 군대를 유지한다 이런 걸 알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스킵해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위산업이 어떻게 태동이 됐느냐? 68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습격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죠. 1월 21일. 저는 사실 1월 22일 날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가입교하는 바람에 뭐 입교해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생이 군복 갈아입고 첫 스피치를 할 때 너희들 잘 들어갔다. 국가가 위난의 시기에 있는데 좀 힘들더라도 잘 참어. 뭐 이렇게 해서 기합도 많이 받고 물론 더 세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김신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틀 후에 후에볼로 납치 사건이 또 연달아서 일어나고 또 11월, 12월에 걸쳐서 울진 삼척의 무장공비를 또 침투를 시키고 또 그 다음 해 69년도에는 동해상에서 미군 정찰기까지 격추를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군들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감히 도전을 한 거니까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뭔가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믿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닉슨 닥터인에 의해서 지상군은 다 철수하고 대공군이나 뭐 지원해주는 순으로 이렇게 나간 것이죠. 이때 이제 돋보이는 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선견지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 미국이 월남을 포기한 거는 월남이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공산화되더라도 자유진영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우리가 농업 국가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결국 우리도 포기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중화공업을 이뤄야 되겠다. 그렇게 해놓으면 중화공업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면 일본과 미국이 위험해진다. 라고 미국이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해서 방위산업을 중화공업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화공업하고 병행을 하지 않으면 방위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본 산업들이 다 그 속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그때까지는 경제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자주국방을 결심을 하시고 71년도에 그러니까 70년도 8월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사실 키스트에서 일부 과학자들을 빼가지고 이제 거의 펜스 생활하듯이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11월 9일 국가연에 지시를 합니다. 총, 수류탄, 여기 나와 있는 박격포, 크레모 이런 것들 기본 병기 8종을 연내에 만들어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오원철 수석이 청와대 경제체 이수석을 하셨는데 사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참 눈물이 오는데 상공부 보고를 봤는데 오원철 수석이 이제 중화공업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 꼭 당신 내일부터 청와대 와서 근무해 가지고 바로 그 직책을 줘가지고 총괄하도록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한 일주일 준비를 해가지고 11월 17일 번개 사업을 착수를 합니다. 참
그 맨땅에서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어찌됐든 12월 17일 아까 얘기한 그 경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영빈관 레드카펫 위에 깔아놓고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보고를 드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금년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시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개 사업을 40일의 기적 또는 번개 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을 처음 시작한 거는 이 바로 번개 사업이시죠. 그리고 이거를 성공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이 뭐랄까 좀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제 계속 또 더 추가적으로 밀어붙이신 거죠. 이때 지시하신 무기 목록들을 뭐 사진으로 보면은 뭐 M1소총, 칼빈소총, 기관총, 뭐 박격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달 만에 만들어 와 라고 하니까 이제 과학자들도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제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D를 만들긴 했지만 뭐 연구소 건물도 없고 무기 개발 경험도 없고 또 이 우리가 나름대로 극비리에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원철 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고 당시에는 이런 그 소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계천에 가면 또 나돌아다니는 것도 있었나 봐요. 암시장에서 그런 것들도 회수도 하고 그래서 청계천에 가면 뭐 없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포텐셜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보내준 사례가 이 바로 번개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이 번개 사업이 대성공을 이뤘고 이거를 대한민국의 기적 중에 한 꼭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만 한 게 아니고 사실 2차 번개 사업도 하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저쪽에 의정 쪽에 가면 26사단이 있는데 거기 사격장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이제 소대장 근무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사격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무기를 만들면 뭐합니까? 쐈을 때 나가야지. 실제로 성공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방위산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방위산업이 지금부터는 이제 10년 단위로 건너뛰면서 주마간산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70년대에는 이런 아주 기본 병기들 이것들을 역설계해가지고 우리가 모방해서 만들어보는 밑에 나오는 트럭이라든지 소총, 화폭 그런 과정을 거치고 80년대에 들어서는 약간의 이제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이거를 조금씩 개량해가지고 개발을 해보는 거죠. 사진에 보시는 한국형 장갑차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걸 모방해가지고 한번 개발을 해본 겁니다. K200 장갑차 그런 거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나름대로 조금은 좀 고도화된 정밀 무기를 만들어 보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K9 자주포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K9 자주포 또 KT1이라고 해서 기본 훈련기, 다음속 훈련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고 KDX2, 3 뭐 구축함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뭐 욕심이랄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세계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 보자 욕심도 내고 그래 하면서 그래가지고 개발한 게 T-50. T-50은 이제 고등훈련기 이제 초음속으로 이렇게 지금 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K2 전차, K1 전차 그 기술 도입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험을 살려가지고 K2 전차는 우리가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물론 뭐 핵심 부품 수입에다 쓰기도 하긴 하지만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 거는 따로 지금 업데이트는 안 했는데 어떤 무기 체계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은 뭐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사연도 많고 뒤에 이제 하겠는데 정권별로 방산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뭐 달라져 가지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본계사업, 율곡사업 뭐 하면서 이제 하여튼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신명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정권적인 차원의 어려움들도 있고 그랬겠지만은 해외 도입을 선호하고 또 미국으로부터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못하도록 압박을 받고 등등 하다 보니까 국가연도 한 3분의 1 정도를 파이어하고 축소시키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지나고 나서 우리 지만원 박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는 그걸 다 흐트러가지고 버린 게 아니고 다른 민간 연구소라든지 다른 기관에 가서 연구를 지속하도록 해가지고 오늘날 이상 없이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도 지금은 좀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방산을 무력화시키고 이러려고 한 건 아니고 깊은 철학과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뭐 좌파 대통령들도 있었지만 우리 소위 우파라고 하는 YSMB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방산 비리로 점철된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은 거죠. 원가의 30%만 리베이트의 30%만 절감해도 예산 엄청 줄일 텐데 하는 이런 왜곡된 그런 생각들 이런 걸로 인해서 방위산업이 진짜 우리가 방위산업 한다고 얘기도 못하고 자식들한테도 자랑스럽게 말도 못하고 그런 힘든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히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연마된 방산 역량이 아주 세계적으로 표출되면서 각광을 받는, 다시 말해서 소요를 창출하는, 그래가지고 방산이 비리 산업이었는데 그만 비리라는 얘기는 어디로 갔는지 금세 우리는 까먹어오고 지금은 K방산업소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농담처럼 그러는데 푸틴도 나름대로는 러시아를 좀 어떻게 잘 살려보려고 모델이 될 만한 지도자가 누가 있나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공부만 하던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자료 이런 걸 수집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푸틴이 박정희 대통령을 워낙 존경한 나머지 뭔가 보답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내가 공격을 하면 한국 무기가 팔릴 테니까 이렇게 보답을 하겠구나 라고 해서 한 걸로 저는 설명을 하곤 하는데 그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최고로 존경하고 푸틴뿐만이 아니고 누굽니까 싱가포르 수상이라든지 다른 나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진짜 국가를 생각만 하는 독재자, 누구처럼 뒷돈 빼먹으려고 하는 독재자가 아니고 그만큼 세계에는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좀 갑갑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들을 다 열거하려면은 또 한이 없는데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소개를 하고 세부적인 성능이나 이런 게 수시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저도 업데이트를 못하는 수치로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워낙 빨리 이게 바뀌니까. 그런데 요즘 궁금하면 인터넷 검색하면 세부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지금 이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K2 전차. 폴란드를 위시해서 루마니아 등도 지금도 계속 협상하고 2차, 3차 계약들을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K9 자주포, 옆에 이제 탄약운반 장갑차,
이 탄약 운반하는 것도 자동으로 다 이게 이송이 되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다 개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중동 지역에 많이 가는 천공 대공 미사일, 미사일이라든지 항공기에 요격하기 위한 이런 대공 미사일, 또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하이마스보다 더 성능도 좋고 가성비도 좋다는 이 천무, 이 천무 발사대는 그 발사대를 교체를 하면은 그보다 더 큰 구경도 발사를 할 수 있고 상당히 플렉서블한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개발한 수리온 헬기. 이거는 이제 기본 그 헬기인데 여기에 대한 그 패밀리 버전들이 또 있습니다. 소방 헬기, 경찰 헬기, 소해 헬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플랫폼을 우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계속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F-21 전투기 지금 아직 뭐 시험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아마 상당히 그 수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도네시아하고 공동 개발하면서 말도 많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거의 성공적으로 지금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지스 구축함 3,000톤급, 세종대왕 하여튼 구축함도 1, 2, 3 가지고 다양한 버전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또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미국이 제일 필요로 하는 이 해군 전력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중국한테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일본도 어느 정도 서양길에 접어들고 우리나라가 제일 포텐셜이 큰데 이거를 우리가 흡수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걱정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이런 모임에서 정부나 이런 기업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민간 단체들이 교역 역할을 하면서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잠수함 1,200톤급, 1,400톤급 이거는 이제 그 도산 안창호급을 해서 3,000톤급 이런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국방부의 연구개발국장 할 때는 비밀 사업하는 걸 국가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대표하고 나와 있으니까 저도 제3자라서 접근이 안 되고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넥스트 버전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USB에 잘못 닿으면 큰일 나는 내용들도 나오고. 그 다음 독도함이라고 그러죠. 대형 수송함. 지금 뭐 항공모함도 만든다고 그래서 경항공모함, 중형 항공모함, 대형까지는 뭐 필요 없다고 하고 논란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암암리에 나름대로 다 진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도국가고 이 지역만 커버하면 될 것 같지만은 이게 우리의 이제 특히 에너지 자원의 수입국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반드시 우리도 항로 전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원격 투사를 해서 그 수입 항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국가가 안전할 것입니다. 그다음 그 탄도탄 현무2 지금 현무2가 이제 탄도탄이고 현무3는 이제 순항으로 날아가는 크루즈 미사일인데 그리고 뭐 지금 여기에서는 더 설명은 안 하겠지만 현무 4, 5, 뭐 6까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원커버스까지
콘크리트 100m를 뚫고 가가지고 폭발하다가 핵무기 이상의 어떤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지만 암암리에 다 추진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국방부에 근무할 때는 이 미사일 통제 지침, 한미 간의 그런 사거리 통제에 의해서 뭐 180km, 뭐 300km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오케이 하고 다 풀어준 거거든요. 오히려 당황했을 것 같아요. 김정은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지금은 사거리 제한 같은 게 없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탄두 중량하고 사거리하고는 또 이제 역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톤짜리 탄두를 쓰면 사거리가 좀 줄을 거고 그걸 뭐 한 1톤짜리를 쓰면 충분히 사거리가 뭐 중국 대륙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뭐 그런 융통성이 있어서 우리도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는 타격 역량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무기 체계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무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산이 지속적으로 서스테이너블 하려면 현재 하던 식으로 계속 해도 될 것인지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뭔가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현재 K방산에 대한 뭐 소위 얘기하는 수학 분석, 강점, 약점, 이런 것들, 기회, 위기 이런 세 가지로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본 걸 빨리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그리고 무기만 팔아먹고 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가는 어떤 수리부속이라든지 정비,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계약한 날짜보다도 더 빨리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러니까 초기에 2년 전인가에 그 폴란드하고 1차분 K9하고 K2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갖다 주기로 했는데 그 해에 그냥 바로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갖다 주니까 대통령도 놀래가지고 함부로 함까지 직접 장관들 데리고 나와서 막 환영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 이게 무기 거래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례죠. 납기보다 더 먼저 갖다가 납품을 해줬습니다. 그래 보니까는 사실은 우리 군의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급한데 그쪽으로 먼저 이렇게 갖다 줌으로써 이런 빠른 납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거를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무기는 미국 무기하고 상호 인터오퍼를 하기 때문에 결국 소구나 뭐 이런 데 쓰는 것도 다 갖다 놓으면은 서로 상호 운용이 가능해서 그것도 하나의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시정해야 될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규제와 간섭이 웬 시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그 담당자가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 뭐 했다 하면 그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처벌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하실 때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직접 이렇게 컨트롤을 했는데 그 후부터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각자 알아서 잘해봐. 마치 형제들한테들 뭐 싸우지 말고 잘 살아야 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요인은 어쨌든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제동을 걸면은 사실 수출하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우리를 제동을 걸 수도 있지만 수입국에 대해서도 어떤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근데 이거 앞으로는 이걸 저도 담보를 못하겠어요. 우리 반대로 이렇게 갈 확률도 있어가지고 지금 걱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한류로 어떤 기반 조성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만들었어. 오케이 좋아.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됐고 또
방위 예산 그리고 소요가 많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기회 요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레트 위협은 이제 뭐 미국은 그렇게 아직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를 견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유럽은 노골적으로 견제를 하고 지금 나토 회의도 하고 이번에도 이제 방위비를 한 2.5%에서 대비 5%로 한 10년 내에 이제 증가를 시킨다고 해서 그 포션은 파이는 커지는데 그거를 유럽 내에서 서로 이렇게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견제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윈윈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나토에 우리 대통령이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팔아먹는 게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서로 윈윈하도록 이런 시츄에이션을 갖다 하는 걸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하여튼 등장을 할 거고 또 국내 시스템 간에도 뭐 불협화. 근데 이거는 이제 종합 컨트롤 타워에서 이걸 잘 조정 통제를 해주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시스템 간에 이게 시스템들이 추구하는 목표들이 다 다른데 그 목표들이 서로 상충하는 거고 예를 들면 검찰이나 감사원은 뭐 지적을 최대한 많이 해서 처벌 많이 하고 해야지가 진급한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철저히 감시를 하고 해라라고 해서 감사원을 지켜봤더니 뭐 회계감사나 하고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는지 이런 거나 따지지 전력화하는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한 비중은 없더라고요. 거기다 빠져가지고 국방부에 있는 투명 검열단에다가 일부 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거기서 보도록 그 대신 전력화 목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한목적적인 차원에서 중간에 제도가 잘못돼서 스킵한 표창전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각자 도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떤 로컬 옵티멈들을 합치면 글로벌 옵티멈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썸해 보니까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현상 이게 나타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뭐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유리한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 마침 전쟁이 나서 급하게 한국무기를 썼는데 써보니까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팔으려면은 사전에 가서 시범도 보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마케팅 노력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뭐 뒷돈도 대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장에서 바로 이게 증명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좋은 측면이고요. 일단은 이 방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다 보니까 소요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남북 바이든 때보다 트럼프 이기는 방산 협력에 뭐 기회 요인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겠고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그게 다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또는 헤게모니 패권에 도전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한다.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면 목표는 중국 해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체가 거저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의 국방, 강력한 그런 국방을 제거를 해야 된다. 한때는 뭐 미국이 방위비가 1,000조 된다고 해서 1,000조국 그랬는데 지금 확 올라가고 또 우리 뭐 한일까지 또 떼가지고 지금은 한 1,500조국이 됐어요. 1,000조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앞서 본 것처럼 중국을 쉽게 얘기해서 작살내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인태 전략의 핵심인데 그 중심축을 일본, 한국, 필리핀. 그래서 지금 미국이 사실 필리핀에도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뭐 여러 각도 거기에 이제 마르코스 주니어가 아주 화답을 해가지고 아주 찰떡궁합처럼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 옆에서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할 정도인데, 그렇게 하고 또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중국을 봉쇄하는 1차 반파제는 한반도다. 한반도가 안 되면 어차피 뭐 아까 누가 설명할 때도 엑시즌 라인도 다 하고 그러던데 포기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한은 한반도처럼 좋은 우리 평택 홈프리에 있는 그 기지는 북경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고 진짜 목 밑에 있는 단도나 다름없는 건데, 이런 우리의 아주 좋은 지정학적인 여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방산 협력의 파트너로 또 그만한 우리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걸 새로 지금 일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실 미국이 직접 다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봤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해주면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거지. 돈도 덜 들어가는 거고 EJ 하듯이. 그런데 지금 한국의 친중 정부 이 하에서도 한국을 동맹 파트너로 미국이 과연 생각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지금 퀘스천입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진짜 5,000년 역사에 아주 최초로 엄청난 기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발로 걸어 들어오는 중인데, 그건 걷어 차나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 전진 기지이자 방산 공급망의 핵심. 미국도 이제 방산업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너져 있고, 특히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줄 역량도 있고 할 텐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퀘스천이 여러 개가 붙어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 K방산이 이제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우리는 미국의 전략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가는 게 서로 윈윈하는, 서로 남는 그런 거죠.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걸 하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듯이 국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얘와의 이해 집단 간의 어떤 컨플릭트 이런 것들을 조정 통제하면서 엉뚱한 짓 하면 혼내주기도 하고 처벌도 하고, 제대로 하면은 상도 주고 신상 필도를 하면서 이걸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도 없고 철학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없을 게 또 많아가지고 없는 게도 많아서 좀 걱정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민간 단체에서 거꾸로 너희들 이러면 안 하면은 길게 못 간다, 압박을 어떤 수단을 쓰든 간에 그런 조치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방비가 지금 한 60조 원 되는데 이걸 한 100조 원 정도로 만들어서 이 잘 나가는 방산에 더 추가 투자를 해야지. 지금 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재래식 컨벤셔널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소요가 있어가지고 그게 성공을 한 건데,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는 AI라든지 그런 로봇 최첨단 기술들을 융복합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같은 시스템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백업이 안 되면은 이게 팔리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원가 대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참에 이제 국방비도 100조 원으로 늘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광산을 보다 더 차별화,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좀 애드 밸류를 해서 차별화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사례만 뒤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지금 이 순서대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전략에 적극 연계하는 이런 부분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옛날에 F-35를 개발할 때는 우리나라 빠졌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같이 했는데 앞으로 그런 프로젝트가 있게 되면 우리가 같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야지 그 스펙에다가 우리 부품, 구성품, 우리 기술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그걸로 해서 이제 제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에 같이 공동 생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 가지고 미국에 공급을 하고 어떤 거는 미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조립도 되고 뭐 이런 것이 서로 뭐랄까 믹스드된 엉켜가지고 떼낼 수 없도록 사실 그렇게 해야지 한미 동맹이 깨지지 않는 하나의 바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난번 첫 때는 한미 동맹이 거의 맛이 갈 뻔했는데 왜냐하면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해온 게 여러 가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주로 립 서비스, 소위 레토릭, 어디 뭐 하리아트에 모여서 뭐 만찬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하고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바인딩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안 했거든. 제가 그동안에 계속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하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잘 그렇게 표현하지 그냥 콧등으로 듣고 말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런 공급망으로 서로 얽어놓으면 함부로 우리도 내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를 내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에 뭐 카나다한테 그랬듯이 51번째 주라도 되는 것처럼 이게 엮이면은 미국도 함부로 못 건드리고 못 버리고 우리도 함부로 못 버리고 우리 정체성이 이상한 친구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손을 못 대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 생산도 하고 해야지 운영 유지 간에도 MRO를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자라고 사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근래에는 한미 간에 말로만 한미 동맹 강화하는 게 아니고 방산 동맹을 구축하자. 이 방산 동맹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설명한 그런 겁니다. 연구 개발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그 제조하는 걸 한국에서 하는 게 낫겠다면 여기서 하고 미국에도 뭐 또 그 고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해야 되면 그쪽에서도 일도 하고 서로 쉐어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 MRO라든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서로 같이 결부가 되는 거니까 그게 결국 방산 동맹이 되는 거고 결국 수출 중대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과거에는 별로 메아리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메아리도 들리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이 방산은 방산업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 또 외교, 또 산업,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뭐랍니까 이게 같이 믹스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어떤 복합 전략. 그러니까 방위 산업도 복합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경영학하면 뭐 그게 범위가 뻔하지만 방위 산업은 거기 안 걸쳐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이공계뿐만이 아니고 이쪽 인문사회 쪽도 정치 외교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닌 거죠.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이걸 조정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오래 국가
차원에서 총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잘못하면 나중에 깜빵 가야 되니까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안에 터치를 안 하려고 깜빵을 가더라도 필요하면 되게 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건축을 해야지 어떤 옵티멈 솔루션을 향해서 리어 옵티멈, 아주 옵티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건축을 하고 하는 게 시급한 우리의 전략 중에 하나다. 그다음 앞서도 이제 국방비 100조 원 시대라고 그랬는데 원래 국방비는 투자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기를 사올 때는 소모성 비용으로 이걸 인식을 했는데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고 그걸로 해서 무기를 만들고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나온 거를 스핀오프 시켜서 민간의 어떤 기술을 발전하고 하는데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투자비였더라고요. 사실은 소모성 비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그렇다 이거죠. 왜? AI라든지 뭐 유무인 체계, 로봇, 드론 이것도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AI 오전에도 지금 그 행사장에 우리 박 이사장님도 같이 이제 갔다 오셨지만은 거기서도 그런 걸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 투자하면 10배, 100배, 1000배 그 성과가 있다고 어떤 분이 강조도 하시던데 그런데 그렇게 100조 원을 어디서 뽑아내느냐? 딴 데서 뽑아내야 되는데 어차피 국가 예산은 뭐 600조 정도를 이렇게 원하다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그 NGO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뭐 102차 작년인가 뭐 102조 8천억인가 그렇죠. NGO.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국방비는 요만큼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성과 분석해서 처벌하느라고 정신없는데 NGO로 들어가는 것들은 누가 어떻게 썼는지 따지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다 이상한 애들 활동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근래 뭐 기부하고 할 때 한꺼번에 다 뺐으면은 또 폭풍 날 거니까 안으로 탁 잘라가지고 50조만 이 국방부에다 투입을 하자. 국방비가 100조가 되는 거. 아까 오전에 그 세션에서는 120조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 정도 되면은 지금 우리가 최고로 필요로 하는 AI 유무인 체계 개발하는데 아주 가성비 좋게 그래서 빨리 거기에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그리고 그거를 우리 기존의 무기 체계 우리 소프트웨어에 접목을 시켜야지 수출이 더 많이 되고 그 부가가치 또한 엄청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글로벌 선도형 우리가 이제 추격형이 아니고 베스트 팔로워가 아니고 뭡니까 앞에 퍼스트 무버가 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몇 가지 이제 세부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 전문가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원로들의 경륜 최대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들인데 우리는 리타이어 하면은 군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어디 가서 뭐 한 기본 임기 조금 하면은 더 이상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손실이지. 그 전문성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게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중공한테 가가지고 돈 처음에 좀 받아먹고 기술단 넘겨주고 이런 짓들 하고 앉아 있는데 그 짓을 안 하도록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싱크탱크 역할이 중요하다. 아마 우리 홍익코리아 또 미국에 있는 그 재미 동포 조직 이런 조직들이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G2G로 가버먼트 투 가버먼트 또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이렇게 이제 먼저 계약 행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숙성이 되려면 그 사이에서 어떤 민간 전문가들이
촉매 역할을 좀 해야 되고, 미국도 보면은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뭐 로비 한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필요한 그 미들 매니지먼트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성사가 되고 마치 우리 부동산 소개소가 있어서 그걸 하듯이, 그래서 그런 역할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봐보니까 리타이어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지금 들어오셨나요? 공익코리아라든지 또는 재미동 그런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수출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촉매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조직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상사형 기업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사실 우리는 무기를 하는데 폴란드나 뭐 이런 데 팔면서 그 친구들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대주고 또 무기 대주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다 나중에 회수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회수가 안 되면 때리는 거 아닙니까? 돈 주고 무기 주고. 옛날 러시아하고 뭐 불공사 소련하고 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동맹이 있었는데, 물론 일부 기술 이전도 받고 하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자원을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 수입할 때는 돈 주고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원을 수입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나라들 또 우리 무기나 장비가 필요한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하고는 마치 그 물물 교환하듯이 이런 패키지형 교역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그 기업이 이런 그 수출 협상을 하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연계시켜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종합상사형 기업이 하면 주인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짓은 또 안 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뭐 전략적 복합 거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차별화할 수 있고, 또 군대 기업뿐만이 아니고 외교 분야에서도 오랜 세월을 해서 어떤 특정 국가의 최고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리타이어 한다면 특별히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사장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은데,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버추얼 오리지네이션, 가상 조직처럼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동원을 하고 역할을 하고, 어떤 수익금이 생기면 페어하게 서로 분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연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또 특별 수당도 받으면서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는가. 사실 이런 종합상사형 기업은 원래가 일본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한동안 꽃을 피우다가 이제 외기업들이 커지다 보니까 각자 도생처럼 하다 보니 종합상사라는 그 형태가 조금 사양길에 접어들어 있는데, 지금 이 K방산이라는 무기가 다시 수출 품목으로 이렇게 부상이 되면서 자원을 수입해야 되니까 다시 그런 아이디어,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인가 대우 오비 포럼, 대우 임직원들 하신 분들 모임했는데 가가지고 한번 이런 얘기를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식사하는데 이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재단부님 어떻게 김우중 회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와 같이 얘기해본 적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로 접근을 하면, 이거는 서구나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개인들이 알아서, 개인 회사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후에 계속 이걸 할 사람들은 저는 또 나름대로 물색을 하면서, 기존의 대기업들은 이미 좀 그렇고 좀 젊은 사람들로 어떤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걸 창업하고 처음에 추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무슨 뭐 건물을 사야 되고 뭐 공장을 짓고 할 필요가 하나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촉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후진국이라고 표현하기도 이상해서 후발국이라고 했는데, 이런 나라들하고 방산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합 비즈니스 방식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전문가들, 방금 얘기한 그런 전문가들이 특정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 어떤 기회가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수입하는 자원은 뭐고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무기나 장비는 뭔가 등등까지 고려해서 그들한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해주고 이제 거기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설계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무기나 이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에서 생산하는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 딱 최적이다, 가성비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폭발력이 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급자 입장, 그쪽 소비자 입장에 어떤 매칭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무기 수출하고 자원 수입 교역을 최적화해서 융합을 시킬 수가 있겠다. 이런 복합 비즈니스 방식을 접목을 하고, 이걸 함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기, 바로 이제 IT 기술일 텐데, 지금 무기 거래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고 있거든요. 직접 오고 직접 가고 뭐 데모하고 뭐 이런 짓 하는데, 이 엄청난 비용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어떤 평균적인 것, 그냥 이 뭐라고 할까, 이런 표준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서로 대화를 하자. 무슨 보안상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든지 비밀이 아닌 그런 거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최대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별로 파셜 이렇게 참여를 하도록 해서 그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고, 그 나라가 자기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들이라든지 현지에 가서 대사를 하셨다든지, 또는 뭐 무슨 회사의 상사가 거기에 가 있었다든지 거의 깨뚫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가 이제 맞춤형 프로포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방, 안보, 뭐 전체적인 국가 전략까지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거리가 필요한데 그거 대한민국이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디맨드 크리에이션을 하는 거. 그들이 물론 살아올 때까지 우리 뭐 저 점포에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가서 너희들 이런 게 필요하니까 우리 거 사가면 딱 맞다. 그것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응용하면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깊은 말씀도 못 드리고 막 주막 안산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미국하고는 연구개발, 제조, MRO 협력을 하고, 이런 방산협력 기반을 통해서 방산동맹을 구축해 놓으면은 지금 정권 같은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정권이 들어서 걱정을 덜 해도 될 것이다. 그 방산동맹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타 나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원교역과 연계한 어떤 복합무역 체제로 해서 이렇게 디맨드 크리에이션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K방산도 살고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언론인들이니까 직접 시도하기는 그러시겠지만, 혹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의욕과 의지가 있고 역량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K방산의 어떤 서스테이너블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은, 우리가 3년 전에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대상을 박정희 대통령님께 드렸습니다. 또 이제 표가 안 나옵니다. 가운데 서 있는 제 옆에서 있는 분이 이제 박 대통령의 외손자. 기념재단 그 상임이사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이제 상을 받아가고 그렇게 하죠. 그 후에 이제 박태준 회장이라든지 김우중 회장께도 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학술상, 기술상 그 세부적으로 또 드리기도 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10년 전에 2015년에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때는 한참 방산 미래로 아주 도배되던 그런 시절이라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뭐 감사하고 뭐 수사하고 뭐 판결하는 판사들 이 친구들 누가 옆에서 수사다 주는 그런 쪽지고 판결하고 수사할 게 아니고 제대로 알고 좀 사명감을 가지고 평가도 하고 판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담당자들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뭘 알고 남을 평가하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흘러가지고 이번에 가운데 거가 이제 작년에 9월달에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라고 해가지고 책자를 또 만들었습니다. 40년사는 조금 이제 기술적인 걸 하다 보니까 700쪽이나 되고 너무 무겁고 좀 그런 걸 안 되겠어서 이거는 좀 스토리텔링 하듯이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만들었고 사실 이 책을 만드는 동기는 해방산이 잘 나가니까 특히 외국에서 너희들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방산이 잘 나가고 그래? 하고 이제 질문이 오고 혹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있나? 사실 통합해 놓은 건 없거든요. 40년 살아오는데 이후에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50년사 제목 잡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다시 집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특색이 뭐냐면 제가 이제 책 두 권 가져와서 우리 코리아 대표님께 이제 기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 1장을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그 1장은 뭐냐면 우리 5,000년 역사를 한 챕터로 요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처음에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서 홍익인간의 건국인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5,000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외침 대부분이 마지막에 일본 빼고 대부분은 다 이제 중국사에 되어서 이렇게 침략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걸 부딪히고 독립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건재를 했다. 그 과정에서 뭐 우연히 이긴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최첨단 무기들 뭐 신기전이라든지 또는 대마무사 무슨 이제 전술 작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원래 이제 거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양보다도 훨씬 앞서서 우리는 이미 만들고 있는 그런 뼈대 있는 나라다 하는 걸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고집을 해가지고 앞에 챕터원에 그걸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건 이제 영어로 또 만드는 건데 미국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이건 금년 3월달에 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담이지만 이 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일 먼저 사가는 데가 일본 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 흥미가 없는데 좀 한심하긴 했는데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도 영어본도 만들어 놨으니까 미국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는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오늘날 K방산이 나온 거다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거기에 좀 섭섭한 얘기들도 써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팩트들을 잘 나열을 해놨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은 제가 드리고 갈 거니까 참고도 하시고
이상으로 뭐 두서없이 쭉 설명을 드렸는데 K 방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